예,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게 연락이 돌면서 민주당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참했는데요. 이 예, 불참한 것을 두고서도 좀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로 좀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 비명계 학살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됐고 음, 뭐 일부 옹호론도 있긴 있었다고는 후문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홍영표,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이렇게 하위에 들었거나 든 것으로 이제 예측되는 의원들이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예,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이 더 이제 내용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예,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천 논란에 대해서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건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하위 평가자 명단에 대해서도 명단 유출은 있을 수가 없다. 명단 내가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예, 또 이 하위 20%를 평가하는 건 공관위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평가위가 따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예. 최종 명단을 건네받아서 통보를 하는 입장이지 평가 자체에 개입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예, 그런데 이 평가지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 좋지 않고 무엇보다 당 원로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뭐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렇게 민주당 원로들과 함께 서울에서 모여서 현재 상황을 좀 공유를 하고 의견을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이지만 예, 관련 내용을 주고 받으면서 입장문을 함께 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대표가 지금 이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천 논란을 바로잡지 않으면 두 사람에게 어떤 역할론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이 종류의 고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일단 이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의 출마 여부, 일단 당에선 서울 송파갑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사실 그전에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오늘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음, 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당의 전략 자산인 유능한 분들은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한 중간 정도 당세가 강한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에서 임 전 실장에게 송파 지역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임 전 실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음, 이날 기자들에게 임 전 실장 측 관계자가 보낸 문자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송파갑 출마 의사 타진이 있었다라면서도 중성동갑 지역의 상황과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본인은 그냥 계속 나가겠다. 네, 이 중성동 그렇습니다. 갑의 입장을 고수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당내에 어떤 공천 문제로 민주당의 갈등이 큰 상황인데요. 현역 의원 평가 합의 10%를 통보를 받았다. 스스로 밝힌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데 연결하게 돼서 참 여러 가지인데요. 예, 일단 하위 10% 통보를 네, 받으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또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의원님은 오히려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숨기거나 뭐 감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위 10%, 20%를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비명계, 그 다음에, 어쨌든 당에 대해서 당의 혁신과 그 다음에 사당화에 대한 비판, 혁신 촉구, 이런 말씀들을 해오시던 분이고요. 예, 또 그런 분들이 누가 봐도 의정활동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음, 박용진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임위에도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법안도 엄청 많이 내시고요. 예, 다 그런 분들인데 그런 공감대가 있는 분들을 잘랐기 때문에 이 하위 20%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공천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건 공천 학살이다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의원님은 이제 10% 하위 10%를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 이제 네.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모르시는 상황인 거죠. 정성 평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네.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요. 아하. 정량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정량평가에서는 사실은 제가 점수가 깎일 이유가 없거든요. 아하. 그리고 충실히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정성평가일 텐데 이 정성평가로 움직이는 손이 누구냐? 이 공관위원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이런 어떤 이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만든 보이지 않는 선이 누구냐? 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위의 핵심이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십니까? 이 비선 라인이 있다, 마쿠에서 공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마쿠에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 있다, 8.18 대책팀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 결국 저는 지금 당의 시스템은 이재명 대표 1인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저렇게 나올 리가 없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 부의장이면서도 국회 출석률이 90% 넘고 상임위 출석률 90% 넘고 대표 발의가 120건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출석률 80%대고요. 상임위 출석률 30%대고 대표 발의가 6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예. 이런 분은 통과가 되고 대충 그러니까 예. 이런 객관적으로 나온 정량 지수만 봐도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결과라는 거죠. 오늘 저도 이 문제를 의총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고요. 저는 우리 당의 지도부가 과연 지금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보다 더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과연 참석하느냐, 그래서 또 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였는데 참석 안 했죠? 참석 안 하셨죠? 예.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어렵고 힘든 자리니까 회피를 하신 거겠죠. 본인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고요. 예. 워낙 이 공천 자체가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로는 공천 결과에 대해서 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나를 원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본인은 이 부분을 시스템 공천이었다 또는 공천 공심위가 했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SNS에 또 밝힌 내용 보면 갈라치기 하지 말라,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다 이런 말씀도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비명에 대해서 비명 칼자를 쥐었다고 비명을 칼로 베면서 예.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놓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비명계의 가죽을 벗겨서 친명계의 가죽 잠바를 만드는 거냐 혁신을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시는 것 하셨던데 같은데. 저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실장님. 예, 이른바 이제 비명계만 다 하위 20% 안에 들어있다라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네. 일부 보도에서도 31명의 명단이다라고 나온 적이 있지만 이명박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혹시 지금 내가 하위 20%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명계인데 네. 친명계가 그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31명에? 전체 명단을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확인한 분들은 대부분 다 비명계였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그걸 밝히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조용히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두 비명계였습니다. 근데 보면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이행 10%, 지역활동 27%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그 평가 항목인데 이게 이제 지난 그 총선에 똑같은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보좌관을 다 예상할 수 있는 항목이었고 원래부터 예상했던 항목인데 왜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말합니다. 당내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해왔고 또 저희 쪽만 해도 저희 중원지역위원회에서도 정말 차고 넘치게 그 칸을 메워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별력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상임위 출석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본회의 출석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요. 예. 중요한 거는 저는 정성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성평가는 철저하게 기획되고 의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보는 이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야,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열심히 한다. 예. 누구는 참 거의 탑10에 포함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피어 그룹 평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동료 평가. 예, 그렇죠. 이 동료 평가하고는 너무나 결과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아마 그걸 수긍하고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2선 후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철희 전 수석은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재명 대표 불출마 선언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게 해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해법은 사실은 저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불출마가 됐든 아니면은 당 대표직 사임을 하시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의 방향은 누가 봐도 이 비명계에 대한 학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결과를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평가고 심판인데 심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심판을 받는 상황이 올 거라라는 정말 두려움이 지금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 교수님. 앞으로 당에 남기로 하셨는데 지금 네. 당이 뭐 지금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남아서 이런 불리익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해서 이 가는 것도 저에게는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끝까지 승리하고 당에 남아서 민주당의 사당화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주의의 실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싸우고 그리고 투쟁해 나갈 겁니다. 박 실장님. 예, 지금 집요하게 싸우고 투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위 10%로 30%를 감산받으면은 경선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총선이 지나면 진짜 선산에 굽어 있을 수만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최근에 홍영표 의원실에서 여러분이 전해철 의원이랑 모였다고 하는데 네. 오늘 의총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아직은 네. 항의 수준인 것 같아요. 항의. 네. 예. 네. 그래서 혹시 다른 행동 계획이나 집단 이런 것들 행동. 좀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오늘도 아마 3, 3호 모임들을 갖고 얘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의원들이. 근데 지금 현재 그 하위 20% 통보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3일쯤에 2차 통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윤곽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아마 의원들 내에서 각자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더 힘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집단적인 행동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이선 후퇴 내지는 사퇴 그리고 총선 불출마 아니면 또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작업의 중단 또 그리고 조기 선대위를 구성해서 이 선대위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사퇴하라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현재 지금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현재 분위기로 보면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가시화돼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될지는 예측 혹시 가능하실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명단을 받은 분들이 30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중심과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서 오늘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까지 이제 본인이 하위 20% 받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당내 내용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 교수님부터? 이거 뭐 그렇잖아요. 친명 횡재 비명 횡사고 공천의 컨셉트 자체가 이 대표가 자신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대표직을 유지해야지 방탄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기든 지든 이분한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일단 당에서 자기가 그 헤게모니를 갖다가 놓치는 순간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분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공천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 다 비명들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보도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거의 대부분 비명이고 그 숫자를 대충 맞춰보면 흔히 우리가 이제 예견했던 그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 중에서 비명계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의 숫자에 얼추 근접합니다. 그냥 싹 날려버린 거죠. 박 실장님. 현재 보이기로는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추정이고 그냥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예. 분석인데 이른바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 뭐 박용진 의원도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른바 송갑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비명의 최고위원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 당연히 외부에 진실이 뭐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하고 그럼 현재까지의 과정은 전혀 공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그렇게,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자, 없을 이제 것 같네요. 윤영찬 의원이 이제 23일에 2차 통보가 있을 예정이다. 그럼 그 안에 친명 혹은 어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저 공정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다시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사실 뭐 저희는 일단 바깥으로 드러난 사실만 예. 가지고 보니까요. 예. 근데 현재까지 보면 심하게 그렇게 보인다 정도고요. 몇 명 집어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 들어갔다고 한 거는 친명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신명 얘기까지가 나오고 이른바 이제 신명. 예. 신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선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금천 같은 경우 최기상 의원이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예. 이제 거기에 경선이 조상호 그 법률위 부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찐명으로 찐명이죠. 분류되는 분들이어서 예. 이제 친명 자리를 찐명이 밀어낸다라는 분석도 지금 밖에서 나와요. 뭐 진실은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누가 최종 이제 공천을 받느냐 이걸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커졌고 이건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가죽을 벗기는 아픔 이런 말 참 들으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가죽은 자기가 벗기고 있잖아. 자기가 예. 왜 아파? 아픈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아픔마저도 뺏어가나?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참 이분이 대단하다 정말. 참 그 캐릭터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뭐 일단 좀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 정당, 이른바 야권 통합 비례정당 3월 3일 날 공식 창당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제 기본소득당이 주도가 된 새진보연합 또 이제 진보당이 함께 참여하는 이 통합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고 하죠. 예. 오늘 합의문 발표를 통해서 오는 3월 3일 창당을 하기로 하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방식 그리고 지역구 단일화 원칙을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그래서 소수 정당 몫으로 얼마씩 줄 거냐 이거였는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 각각 3명 그래서 총 6명의 후보를 명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합의를 했고요. 예.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한 자리씩만 받았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결합을 한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소위 국민 후보 4명을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전체 30번 중에서 20자리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나머지 10자리는 조금 양보한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뭐 각각 3인 총 6명의 후보를 배치해도 몇 번에 배치될 것이냐 그쵸, 이 부분이 또, 네. 가장 중요할 텐데 순번
또 지역구 후보 간 연대 문제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지역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경선으로 모든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진보당과는 호남 또 대구 경북 선거구의 경우에는 예외 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에서도 북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통합비례 정당에는 참여를 하지 않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지역구 연대에는 여지를 좀 남겨두었던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단일화 방식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심상정 의원은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예. 이제 박 단장은 그 원칙을 기본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선 야권 단일화를 통한 1대1 구도, 이기는 구도를 말했다라며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저 야권 통합비례정당 이제 오는 3월 3일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뭐 진보 정당 운동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딱 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 운동은 끝난 거고 지금 이제 진보 정당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기생하는 기생 정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녹색 정의당 혼자 홀로 서기를 했는데 과연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지 좀 투명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차라리 그 전에 병립형일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취지를 그들이 배반함으로써 예. 사실은 그 병립형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나온 거죠. 예. 유감입니다. 일단은 소수의 목소리가 의회 내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은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진 교수님께서 병립형 얘기했지만 3% 봉쇄 조항 때문에 예. 정의당을 빼고는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와서 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 나름 활동한 보고 목소리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시대전환에 더불어시민당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국민의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나름에 있을 때 쓴소리도 많이 했던 분이긴 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돼서 나중에 이 지금 세 자리씩 있는 거를 그냥 가까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내 국민 후보 타인을 추천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추천할 거냐? 예.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거는 친민주당 정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할 때는 날카롭게 각을 세웠던 그런 정당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야말로 위성 정당에다 이제 기생 정당까지 된 거죠. 예. 자, 일단 뭐 최종 선거구 획정 관련 본회의가 29일 예정돼 있고 한데 지금 관련 논의 다음 주까지 좀 벌기는 해야 될 것 같군요. 자, 이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서 오늘은 국민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짧게 전해주시면. 네, 일단 오는 4월 총선에서 좀 지지를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고요. 예. 자신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하겠다, 선거구 획정 권한은 선관위에 넘기겠다, 의원 세비 결정은 독립기구를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장 정치 드라마에 비유를 하면서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형제 이슈를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정치인으로 변모하고 이제 좀 수위 높게 목소리를 낸 건데요. 예. 오늘, 그러니까 어제였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을 하면서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고 사형 시설을 점검해서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소위 말해 깽판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하면서 사형제 이슈를 다시 전면에 내거는 모양새였습니다. 교도소에서 깽판치던 사형수들이 얌전해졌다라는 얌전해졌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얘기 잠깐 했는데, 자, 진 교수님부터 좀 다시 짚어주시면. 이게 조선일보에서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얼빠진 기자 하나가 계속 그 펌프질을 하고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형 집행인 한동훈, 이게 이미지가 어울립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런 발언도 저는 섬뜩하거든요.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이거하고 강남 귀공자 이거하고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 데다가 지금 이분도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형 집행 해봤자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효과가 없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도 덜어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다음에 이유.
뭐 EU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많은 협약에서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이제 하고 그다음 유엔 권고안을 우리가 또 위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본인이 아는데도 계속 이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사용 집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흉악범죄가 나올 때마다 늘 있거든요. 예. 그걸 이용하겠다는 건데 정치가 사람들의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성이 기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누구 전략이냐면 에르도안 전략이에요. 에르도안이 2004년에 터키가 터키. 사용제 예. 폐지했거든. EU 들어가기 위해서. 아. 그랬는데 툭 하면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부활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 부활을 못 하거든요. 튀르키예라고 2017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도훈이 되는 거지 지금. 예. 에르도훈. 에르도훈. 요게 또 핵심적으로 마지막 준비하셨는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에르도훈. 자, 박 실장님 짧게 말씀 주시죠. 일단은 저도 반대고요. 이게 자꾸 흉악범들에 대해서 사용제를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건 약간 포퓰리즘적인 게 크다. 가장 뭐 범죄율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거를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사람의 목숨을 정부가 권력이 물론 벌로 행하는 거지만 예. 거두어간다. 그러면 지금도 인명 경시 풍조가 강한데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범죄가 많은 나라, 살인 뭐 이런 범죄가 많은 나라. 제가 알기로 사형제 있거든요. 사형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사람 목숨에 대한 게 되게 강해질 것 같고. 예. 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부적절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그 보면은 흉악범죄 발생률이 절반으로 꺾였어요. 사형제 폐지 이후에. 그 인과관계는 없는 거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컨대 적발이 쉽게 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를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을 위해서 흥분하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돈 낼 준비는 또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형을 집행 당할 만한 흉악범들이 왜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있냐. 이렇다면 고된 노역을 시키면 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